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어 5월 20일부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당선 결과가 나오자 중국 정부는 즉각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진당이 당원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당선자 독립지향적 성향을 의식한 반응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의 대만 독립지향 여부, 친중, 반중 성향과 같은 이분법적 틀이 이번 선거의 함의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지는 의문입니다. 이분법적 틀대로라면 독립, 반중,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의 당선은 양안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증대시켜 미국을 중심으로 영내 국가들이 결집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식의 논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안의 긴장 고조 및 위기는 국민당과 민진당 집권기를 막론하고 일어났습니다. 또 일각에서 라이칭더 당선자가 차잉잉원보다 더 강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잉잉원 총통도 집권 중에 구의 공식이 대만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 차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만큼 강한 독립 성향을 지녔었고 연임을 가능케 한 실질적 계기도 2019년 홍콩의 대규모 시위와 중국의 일국 양제에 대한 반감의 확산이었지만 현상 유지 기조를 최우선시했습니다. 라이칭더는 선거 과정부터 민진당 집권기 1기 때의 표어인 항중보대를 화평보대로 변경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여 대만을 보호하자는 것에서 평화를 통해 대만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당선 직후 그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양안의 현상 유지와 중국과 더 많은 교류와 대화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입법위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이 정권 때보다 더 포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성향을 독립 변수로 놓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만 정치 지도자 성향 등의 내부 요인보다는 역으로 대만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그것을 대하는 강대국 전략이 대만의 정치 지형, 정체성, 민주화 등 각종 민감한 역사 정치적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15세기 베네치아 공화국과 오스만 티르크 제국 간 전쟁으로 베네치아가 통제하던 무역로가 파괴되자 서구는 실크로드를 대체할 길을 찾아 대항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600년대 초반 대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명청 본토에 인접하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항로가 만나는 곳에 자리한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화약과 방충제의 핵심 재료인 장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스페인, 남명, 청나라는 교역의 거점을 차지하고 장내 등 핵심 상품을 전매하기 위해 대만을 점령했고 이에 부합하는 통치 시스템을 수립했습니다. 1895년 대만에서 타이완 민주국 수립을 선언하고 타이완의 자립을 외친 바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제가 같은 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대만을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 동남아 진출 시 항로 통제 및 보급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청나라 중심에서 조약 중심으로 변하던 과도기, 일본은 무단서 사건을 활용해 류큐, 현재 오키나와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청나라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만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지만 결국 대만은 일본의 첫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제는 대만에서 자신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통치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정한론을 펼치며 조선도 식민지화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당쟁 및 이모군란 등으로 국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일본에 패퇴하는 것을 본 프랑스는 베트남을 침공하는 등 영내 정세가 혼란에 빠지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국공내전의 결과로 장개석이 대만으로 후퇴하여 수립한 정치체제 역시 지정학적 요인과 강대국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점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국공내전에 직접적인 개입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 시기부터 미국은 소련 및 영내 공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950년대와 60년대 대만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으며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당은 각종 부패와 억압적 통치 방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여 집권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대소련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했던 미국이 1960년대 말부터 미중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1971년에는 유엔 결의안 2758호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당의 대외적 지위 및 대내 통치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오랜 계엄령하 억압되어 있던 각종 사회 문제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1977년 선거에서 당 외 세력의 성과, 당 공무원 공공정책 연구의 확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86년에 민진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통사적으로 대만은 내부 요인이 외부에 영향을 준 측면보다 외부 강대국 요인이 내부에 영향을 준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라고 예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대만의 지정학적 맥락은 안보 군사적 차원에서 중국의 A2AD 전략과 미국의 인태 전략이 맞서는 최전선이자 첨단 기술 경쟁의 한 복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기술력 등을 앞세워 외교적 지위 제고 및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대만이 강대국 전략에 일방적으로 연루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디까지나 대중국 전략의 하위 변수로서 대만을 인식하고 있고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은 통일 대상입니다. 이렇듯 각자의 맥락은 다르지만 미중 모두는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독립할 경우 첨예한 미중 경쟁의 향방을 가를 너무나도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진당은 현실적으로 현상 유지를 최우선시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어느 정도 양안 간 기능주의적 관계는 회복되었겠지만 이러한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양안 간 기능주의적 관계 회복도 강대국 관계가 허용하는 현상 유지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양당의 정치 구호와는 다르게 양당 간 실제 정책이 점점 대동소이해지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만 선거를 통해 대만 등 강대국 간 전략적 지점에 해당하는 곳의 내부 정치 지형이 그 자체로서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정학과 강대국 규정력이 반영된 결과물의 성격이 더 짙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내부 정치 지형, 남북 관계, 안보 환경 등에 대하여 이념적, 도식적 틀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학적 특징과 강대국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